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기문이에요. 기문은 사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도 기문을 좋아해서 블렌딩에 사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도 꽤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문 블렌딩들도 많고 기문의 어떤 얼그레이라든지 이런 가양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동양의 기문, 중국의 기문과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문과 중국의 기문을 서양에서 가져다가 소비자한테 파는 제공하는 기문과는 맛이 신기하게 다릅니다. 이게 아마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맛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서양의 기문에서 느끼는 것은 훈연 그 불향, 훈연 향을 많이 느낄 수, 소세지 향이라거나 뭐 이런 약간 좀 가라앉은 향이 많고요. 동양의 사실 중국의 기문은 은근한 난향이 나는 뭐 이런 차, 그러니까 사실은 정체성 자체가 전혀 다른 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차를 좋아하시던 저는 동서양의 기문을 다 좋아하고 요 훈연향이 나는 요 기문도 좋고 은근하고 단맛이 강한 중국의 기문도 좋아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문이고요. 2016년도 기문이고 제조사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입을 해서 판매하신 곳은 알지만 간단하게 예언만 해두었고요. 기문은 보이시나요? 찻잎이 자라요. 동양 어떤 보이차나 암차나 단총 같은 것들을 보다가 기문을 보면 아주 작죠. 근데 중국도 이렇게 작은 찻잎에 기문이나 어떤 금준미, 성산소종 같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중국 홍차의 다른 쪽인 전홍, 문남 전홍은 그래도 제법 찻잎이 더 큽니다. 더 통통하고 더 큼직하게 생겼죠. 적당할지? 아유 세상에 얼마나 급하면 좀 편하게 마시려고 좀 편하게 자리를 준비했고요. 진짜 봄이 다가오려는지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려고 하는지 공기질이 확 나빠졌고 그래서 저는 아주 냄새는 못 맡으면서 먼지나 뭐 이런 것들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요즘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약간 오늘 쉽지 않겠군 이런 기분이 느껴져요. 저는 이 차를 한 통을 다 마시고 한 통을 더 사서 마시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익숙하고 뭐 조심하거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차가 본래 맛이 있는 차라는 걸 알고 있고 좀 아쉽게 우려지더라도 그때도 또 어떻게 마셔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 차도 약간 경험의 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기 속성도 안 되고요. 그냥 가까이 하다 보면 경험이 누적되고 그 누적된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기에게는 최상의 어떤 차를 줄 수 있는 걸음들이 되는 거겠죠. 음, 제가 마시는 기문이 기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기문이야 라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차가 아주 달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어떤 차가 어떤가를 얘기할 때 저는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한테 맛있는 게 남한테 맛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맛집에 가서 만족한 적이 거의 없고,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네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입이 약간 까다로운 편이고 맛을 잘 느끼고 어쩌다기보다는 호불호가 불어가 확실해요. 그냥 저냥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맛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 없거든요. 네, 저희 집엔 차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좀 그래요. 도둑같이. 요즘 도둑은 옛날 도둑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칼자국 있고 이렇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누구한테 차를 권하기라는 쉽지 않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막 추천해주는 음식들이 나에게 맛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차라고 그렇지 않겠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런 기준이라서 꼭 나는 맛있는데 넌 어떨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최고의 것들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저는 대체로.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식당들 이런 건 정말 사실 아주 소수거든요. 정말 적어요. 거기 나쁘지 않더라 정도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타인도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평가나 어떤 재단이나 확고한 평을 하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이 차를 오래 마셨고 2년 3년째 마시고 있고, 이 차 맛있더라, 이 차 살 기회가 있으면 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정도는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아 그래? 궁금해?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기 전에 내가 좀 줄게, 마셔볼래? 라고 말할 정도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두세 번 마실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게 뭐 제가 차를 구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기도 하니까요. 맛있는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 차를 새로 접하고 싶은 사람들, 차가 궁금한 사람들한테 덥석 돈으로 구입해서 하려고 하면 되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천천히 이것저것 맛보는 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차를 좀 주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차 도둑이 훔쳐갔으니 차를 다시 우려서 또 마셔야겠죠? 뭉쿠가 80년 정도 살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80 몇 살. 그러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뭉쿠 서거 100주년 뭐 이런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요.
음, 2013년이 문프 탄생 150주년이었군요. 생전에는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물론 자발적인 부분도 컸지만, 이렇게 태어난 지 100년, 태어난 지 150년, 죽은 지 100년, 뭐 이런 걸 기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심지어 뭉크 한정 차가 나오고, 전시회 한정 차가 나오고, 헌정 뭐가 나오고, 이런 삶이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런 어떤 위대한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에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에는 정말 큰 힘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고 끼치고 그것들이 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때는 길어봤자 자기 주변에 그치겠지만 어떤 이렇게 예술이나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될 경우는 몇백 년 막 이렇게 가니까요. 몇백 년 동안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죠. 뭉크가 살았던 인생의 자취들을 뒤쫓아가다 보니 나의 인생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다.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긴 시각에서 불행의 시작일 수 있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후에 성공으로 간 첫 단계였을 때도 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혹은 행운과 불운은 생각하기 나름인 듯하다. 뭉크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타고났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어쩌면 뭉크는 자신이 단정지은 불행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곳곳의 행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평생 외롭고 고독했던 뭉크가 진정으로 안타까웠다. 그렇게 뭉크 자신은 외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우리 인간의 공통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인간의 일생에서 겪는 생생한 감정들을 다룬 그의 그림들은 시대와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뭉크의 그림들은 여전히 큰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인생의 희로애락이 존재하는 한 뭉크의 그림은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것이다. 그냥 집에 있는데도 오늘따라 정말 소란스럽네요. 마음이 소란스러운 걸까요? 그냥 시끄러운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뭐 이런 기분이 드는 시끄러움. 뭉크와 니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파고들었던 뭐 이런 게 아닌가.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혹은 뭐 어떻게든 직간접 죽음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많고 그것을 생생한 두려움으로 느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자신의 삶과 행위와 생각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공포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외부가 아닌 내부로 자꾸 몰아붙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뒤에 이렇게 어떤 연보 같은 게 약간 나와 있어요. 근데 책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이게 지금 8번째고요. 8권 중에서 제가 7권을 읽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 뭉크를 말하느냐, 섹스피어를 말하느냐, 혹은 뭐 니체를 말하느냐, 혹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푸치니도 있고 이렇게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도 중요하지만 이 작가들 있잖아요. 나름 뭉크에 대한 아주 그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 뭉크 말하자면 전문가예요.
뭉크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뭉크의 생의 흔적을 쫓아서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 시리즈 자체가 거장의 흔적을 쫓아서 지금 바라보는 거장의 삶과 어떤 뭐 흔적들 이런 것들인데, 이는 작가의 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행문과 전기문 중간 어디쯤이라서 감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정보 전달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래서 약간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소설가나 막 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글을 쓰긴 했지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약간 그 좀 소설이나 에세이 전문적인 직업 작가와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뭉크가 그 아까도 니체나 뭉크나 어떤 죽음에 대한 직간접 경험과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나 갈등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림에서 뭐 사실 입을 닫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흔적들이 있어요. 분명히 느껴지는 감각적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또 도둑이 여기도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뭉크는 평생 죽음을 곁에 두고 자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남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병약했던 자신의 건강 상태 등 그는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바탕 위에서 50대에 들어선 뭉크는 에켈리 집을 구입하면서 그곳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뭉크는 에켈리에서 운둔하며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이른 죽음에 대한 걱정과 달리 뭉크는 80살까지 장수합니다. 50대에 은둔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주 20년 이상을 행복한 생이었구만.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스스로 고립시켰거든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과 극소수의 관계만 유지한 채, 그래서 그림에서도 약간 그런 게 엄청 많이 드러나고, 자기는 어느 정도 명성도 있고 부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굳이 안 팔아도 되고. 그래서 자기는 내심 자기가 알려지길 원했어요.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자기 어떤 헌정 미술관도 생기고 이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책에 나오는데, 근데 얘가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그거 그냥 짜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하고 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는 그것은 소망은 한 거예요. 아까 니체랑 비슷하지 않나요? 진짜 둘이 닮은 것 같아요. 니체도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려면 사람들 속에서 멀쩡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뭔가 내어놓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속에서 또 어떤 것들을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끝없이 자기 안으로 파고든 거예요. 점점 다른 사람들하고는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타인에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데
아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하니까 당연히 알아봐 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아니었나.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있는 천재들 있잖아요. 아, 정말. 그래 놓고 약간 그래서 나는 천재니까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가 아니고 나는 천재인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약간 바보 멍청이들 뭐 이렇게 대하는 캐릭터들 뭉크와 니체가 아닌가. 아주 닮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대단한 천재나 거장들에게서 또 인간적인, 제가 찌질하다고 몇 번 표현했죠. 인간적인 면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대단하고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는 네, 같은 일로 같은 상황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유사한 일, 유사한 상황, 유사한 사건, 유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다른 상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과 결과,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도 그 찌질한 어떤 그 뭉크의 삶과 사랑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뭉크는 그것들을 승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작품들을 남겼고, 아직까지 저희에게 감동이나 어떤 자극이나 또 이런 것들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찌질함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이런저런 뭐 거스러미 같은 생각들도 사실은 뭔가 대단한 것에 재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유사점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대단한 사람들과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아주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느껴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아직 살아있는 이상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생애 전반은 되게 심란했지만 후반은 엄청 위대한 천재일 수도 있잖아. 네, 망상으로. 뭉크도 재밌게 잘 읽었고요. 다음 책도 대충 한 2억 원 정도 뭘 읽을까 하고 골라두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난입하는 고양이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차를 훔쳐 마시러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차는 맛있고 저는 이 기문에 계피 시럽을 첨가해서 마셔볼 생각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조금 진하게 우려서. 저는 책을 읽고 이렇게 이걸 쓰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읽었냐면 오늘이 22일부터
물론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한 줄 정도입니다. 제 이름만 써져 있죠. 간혹 식구들이 읽어도 뒤에다 표기하는 걸 읽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줬다가 받은 책들을 한 줄 정도 더 추가되어 있기도 하죠. 나중에 언젠가 제 책들을 함께 같이 읽고 빌려주기도 하고, 밑줄도 그어도 돼. 난 어차피 책에다 표시를 하면서 읽으니까. 그런 책들로, 읽은 흔적들이 가득한 책들로 꽉 찬 책장을 가지고 싶어요. 읽은 흔적들, 많은 사람들의 읽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다른 책이 되는 거죠. 본래와는 다른 책. 그런 변명과 핑계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하게 우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이미 여러 탕을 마셨으니 제가 만들어둔 계피 시럽이에요. 계피를 넣고, 생강이나 대추도 조금 넣고, 원래 아주 진하게 우릴 수 있으면 여기다 우유를 부어서 밀크티처럼 마셔도 되는데, 색깔이 저렇게 진해도 단맛보다는 계피 향이 더 강해서 제가 이런 거 좀 잘 만들어요. 청이나 뭐 시럽 이런 거, 잼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계피 생강 맛이 나니 또 전혀 다른 느낌의 차가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가볍고 익숙하고 일상적이고 소란스러운 찻자리 모두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이 달라졌어. 네, 계피가 들어갔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